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우리 왈가왈부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후원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슈죠. 강명도는 이런 동영상 올렸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옆에서 삽질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와서 급기야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 그런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삽질하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일하다가 지금 취재를 와서 급하게 딱 찍는 것처럼 지금 면출하긴 했는데, 삽질하는 그 강명도가 지금 작업복은 입었는데 아래는 구두를 신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무슨 구두를 신고 일합니까? 불편해서라도 안 신죠. 연출도 좀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영호나 이 정성산이 같은 경우에는 태영호의 국회의원 당선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감정을 건드려서 심장 부담이 와서 쓰러졌다는 식으로 또 말하고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이 범죄자로 발표한 사람의 근황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지도 않죠. 그런 건. 또 NK 지식인연대 대표라는 김민강이는 자기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죠. 메일까지 띄워놓고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메일령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서 차를 운전해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정치국 총국 부국장이 부하 6명을 데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외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칼로 김정은 위원장을 찔렀다. 칼로 옆구리를 찔린 김정은 위원장이 중태에 빠졌는데 긴급 연락이 취해져서 이송병원으로 가지 않고 모처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보호 중에 있으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후임자로 임명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건달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외출하는데 혼자서 외출합니까? 친위대는 눈 감고 있습니까? 대통령 혼자 외출하게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나라라고? 그리고 또 총정치국이라는 이런 기관 이름도 몰라서 정치국 총국 부국장이라고 썼더라고요. 이런 소식통이 바로 대북 휴먼트라고 말하는 그런 소식통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불만 품고 칼로 찔렀으면 죽여야지. 왜 긴급 연락을 하도록 해서 모처로 옮겨지도록 만듭니까? 웃기기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또 김원각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NK 지식인연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에도 다른 언론보다 30분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서 알렸다면서 자기 단체가 정보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문화일보는 북 김일성 사망 34시간 지나 발표, 또 김정일 땐 51시간 30분간 순교, 이런 제목이 기사에서 김주석은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에 사망했지만 북한은 1월 공식 발표한 것은 34시간이 지난 다음날 정오였고, 이 사람은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더 지나서 그랬단 소린가? 근데 여기다 또 태영호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들었는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주석이 사망을 안 인사는 극히 소수였다. 그리고 김영남 외교부장은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태영호 쓴 책에 보게 되면 태영호가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에 태영호와 어떤 직책이 있었냐면 예무성 유럽국 지도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96년 그때 덴마크 대사관에 3등 서기관으로 가거든요. 대사관에 3등 서기관 제일 낫지 않습니까? 핫발이라면 안 되고요. 제일 낫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한으로 말하게 되면, 외교부 유력국에서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한테, 예? 그런 공무원한테, 뭐,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유고시 소련과 중국이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중국과 러시아의 소련이 대처의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중국 담당국, 소련 담당국이 물어봐야지, 러시아 담당국이 물어봐야지, 왜 유럽국에 있는 공무원한테 물어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이런 당시에는, 저는 인민군 8군단에 114 땅크랜데 2대대 기통수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날의 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중대병실에서 함께 생활한 게 아니고, 제가 삼방송 중계수, 그 다음 텔레비전 중계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기통도 맡고,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대대 정치부에 이런 도서실 옆에 이렇게 한 칸을 내서 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텔레비전 중계기, 삼방송 중계기 놓고 다뤄야 되니까요. 이렇게 혼자 생활했죠. 단독 생활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활할 때 그날 밤이었는데 7월 8일 새벽이죠. 새벽인데 천둥 치고 우리 번개 치면서 완전 굉장한 겁니다. 바깥 날씨가 빗바람 불어치고 그날 밤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다음 제가 군단 사령부로 내가 이렇게 기통 나갔거든요. 영주군 용산이라는 데 우리 군단 사령부가 있는데 제가 있던 데는 독립군이었고요. 갔는데 기통이 마치고 나와서 그다음 군인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군인 식당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다음엔 TV에 나오는 게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부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다음에 부대로 그때 긴급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12월 7일 오전 8시 30분에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일보에서 말하는 건 51시간 30분이 지난 19일 정오에 이렇게 특별방송으로 공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김정남이, 예? 마카오에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51시간 지나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날이 이제 12월 17일이라는 거 2011년도 12월 17일이거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국에서 토론한 거죠. 정치국에서 토론한 게 이제 발표하면 그러면 인민들이 일요일날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민들이 일요일에 편히 쉬라고 사망 발표를 하루 미뤘다가 월요일 정오에 한 겁니다. 그걸. 이런 내용은 북한 사람들 다 압니다. 이 탈북자들도 아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북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때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다고 탈북했던 탈북자들도 북으로 돌아온 사람들 많거든요. 국경에 와서 뭐라 했나? 장군님 영정 앞에 무슨 꽃다발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온 탈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국경경비대 문 다 열었거든요. 열어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법 처리한 것도 없고, 사법 책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찌라시도 돌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현지에서 평양 전문 병으로 이송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둥, 뇌출혈로 해서 의식불명이 되고, 예? 친중 수뇌부가 이 사실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친중 수뇌부가, 친중 수뇌부 중에 수뇌부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치국 위원들이겠죠. 정치국 위원, 또 상무위원회 위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북쪽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비하하는 말은 안 하겠거든요. 하진 않겠는데, 북쪽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이 친중 수뇌부라는 건 이건, 그리고 또 친중적인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면, 그러면 정치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겁니다. 발도 뒤로 못 넣죠. 자기 당, 자기 인민, 자기 군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정치국에 발을 들여놓을 자리도 없는 겁니다.
자기 당, 자기 인민, 자기 군대를 믿고 혁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북에서는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일반 간부들도 이런 품성을 지닐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작은 병사의 입장에서, 생각은 지휘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모든 인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하고 일할 때는 병사의 입장에서 또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과 군대, 인민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은 더 훌륭해야 되겠죠. 당과 군대 그리고 인민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북에서는. 그리고 또 김여정 부부장을 또 감금했다고는 그 찌라시도 있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가족은 경호하는 그 부대가 따로 있죠. 그런 것처럼 북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가족, 형제들을 경호하는 974 군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판문점 그 회담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하노이 회담 때, 싱가포르 때 974 경호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974 군부대는 총참모부나 그리고 또 호위사령부 이런 데 지시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건 오직 최고사령부 직속이거든요. 최고사령부 지시만 받는 겁니다. 호위사령부에 오기는 걔들은 저리 나설한다. 저리 집에 들어도 못 옵니다. 그게. 접근도 못 하죠. 승인 안 받고 들어오면 저리 사격할 뿌리거든요. 그 걔들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고를 받고 있는데, 뭐, 김여정 부부장을 감금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걸 알려드렸을 뿐이고요. 우리 삼국지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으로 싸우고 있다가도 뭐 적장이 포로가 되게 되면 장군으로서의, 예?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고, 예? 그리고 또 뭐 조조가 죽고 뭐 유비가 죽고 송골이 죽어도 그들을 비하하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뭐 김정은 잘 죽었다. 뭐 김정은 죽었으니까 북한은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식이더라고요. 북한이 정세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단돈 한 푼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건강 이상설이 나도니까 주식시장에 출렁거렸죠. 그거 우리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재만 더 씌울 뿐입니다. 이런 진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마을에는 동생이 살고 있고 아랫마을에는 형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동생이 싸웠습니다. 형님은 강 건너 마을에 잘 사는 형님, 힘센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또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부탁했죠. 그래서 그 강 건너에 사는 그 형님이 자기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야, 너네 가서 저 강 건너 마을에 저 가을 좀 도와줘. 이래서 이 강 건너 마을에 사는 그 형님네, 동생하고 싸운 그 형님네 집에는 사랑방에 그 강 건너 그 사는 그 큰 형님이 보낸, 예? 큰 형님이 보낸 애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죠. 예? 저 우방에 사는, 우동네에 사는 저 뭐야, 이 동생이 까불게 되면 우리가 답색해 줄게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에 동생네 집에 그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집안을 이끌던 그 아들이 다친 겁니다. 이때 형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실력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쪘다고, 예? 그 언론에서 막 저를 그 욕합니다. 지금 저를 살이 많이 쪘다고. 돼지 같은 새끼, 무슨 새끼. 아니,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죠. 그 언론은. 그리고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이 겉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분위기가 용서 안 한다. 정치인들이 그런 말 했다가 그날로 잘려버리고 말죠. 사람들한테 지탄받아. 예? 지탄받고 있는 거죠. 받게 되죠. 제가 또, 예? 집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또 여기 언론에서 막 떠들거든요. 내 죽었다고.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죠. 제가 깍두기 머리를 하든지 뭐 책임치 머리를 하든지, 예? 시금치 머리를 하든지 누구도 상관 안 하죠.
그런데 머리 스타일까지 조롱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하면 누군지 알겠죠? 인간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그걸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비판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간의 겉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저는 가만둬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우리 제 페이스북 친구님들도 그 속에도 제가 그런 조롱받고 하는 걸 나서서 도와준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살하겠다고 막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젊은 청년이 자살하고 싶다고 할 때 저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 청년한테 댓글로 응원의 글을 써주고, 예? 또 메신저로 또 글을 보내고, 또 이 통화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라고. 사람의 존엄도 소중하다고. 자기 존엄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그 청년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죠, 지금. 그 청년도 저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 늘 가지고 있고요. 그 청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릅니다. 사상이 다른 거죠. 그 입장, 정치적 견해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견해나 사상이 달라도,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또, 페이스북에 남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이런 뾰족한 이야기들을 자주 써서 욕을 또 바가지로 또 얻어 드시고 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씁니다, 댓글에. 욕을 하시더라도 좀 정리된, 정돈된 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제는 SNS를 하는 시절이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될수록이면 정리된 비판을 해달라.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댓글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비난하고 또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그 자녀들도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죠. 북쪽이 최고 지도부나 북쪽 체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시거든 북쪽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또 북쪽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들에게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북쪽 체계를 비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간이라면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을 얘기하지 잘사코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절대 다수의 분들이 하늘처럼 여기시는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남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알려고 가르치고 계시죠. 하늘과 같으신 그분은 인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또 끝이 없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부처님께 기도 좀 잘 드리고 소원 잘 빌어도 그분이 말씀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에.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기독교 신자라 하고 또 불교 신자라 하고 아니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저 절간에 절에 가서 빌기만 잘해서 뭐합니까? 그분들이 성례들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야지. 트럼프 대통령도 CNN이 보도는 가짜뉴스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다쳤다면 정말 괜찮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리고 한 일이 있다고 해야 거짓말로 민족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남 갈등,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자들은 자기 생각이 나는 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박수치고 있고 또 응원해주고 있고 비난 한마디 못한다. 비난하게 되면 종북이 되고 간첩이 되고 하니까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빨갱이가 되고. 북쪽 최고 지도자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야기하게 되면 또 정말 국가범죄에 걸릴까봐 더 이야기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북이 최고 지도자를 생각할 때, 이해할 때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언론에 떠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아야 했다면 또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소 이런 기관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약을 예상해서 다음 최고 지도자 후계도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요. 베개 하나라도 만약을 꼭 생각하거든요. 어느 국가나 같을 겁니다. 다 어느 국가나. 대통령 유고소에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죠. 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부재 시에 북한 급변 사태, 북한 내에서의 권력 싸움 이런 거 말하는 건 개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걸고 있는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쪽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처음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탈북자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게 되면 탈북자라는 말도 꺼내지 않죠.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다면 탈북자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던 탈북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어쩌면 훨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동안 또 이 저세상으로 간 줄 알았던 우리 마처남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좋은 일로 해서 저 함경남도 영광군에 노동교화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승일이고 딸도 셋이 있고 나이는 한 50대 초반쯤 됩니다. 인민군에서 초기복무 운전수로 이렇게 만기 군사복무를 끝마쳤고 제대 후에는 또 함흥제약공장에서 일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째 되는 해입니다. 당연히 10월 10일이면 특별사면이 있을 겁니다. 75돌이니까 특별사면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는 내릴 것 같거든요. 3년, 5년. 그 정도는 할 겁니다. 75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내외의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게 되면 또 혹시 특별사면을 내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없기를 또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이 되더라도 훌륭한 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훌륭한 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워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이상하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양아치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오늘은 또 이거 생각지도 않게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민족의 단합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왈가왈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